예, 미국 시장이 이제 오늘 휴장이죠. 그 틈을 타서 우리 시장은 좀 오늘 반등 반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국내 시장은 마음이 편안한 구간은 여전히 아닙니다. 매크로 상황들 중심으로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문장주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늘 이제 이 중심을 포인트를 잡아주시는데 오늘 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눌 주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7일 만에 랠리 종료라는 것은 미국 증시를 얘기하겠죠. 계속 가다가 조금 숨고르기고요. 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뭐 랠리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변동성, 소폭 상승 밀리는 구간인데요. 점검해야 될 상황은 무엇인지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은 어제는 이제 휴장 앞두고 조금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최근에 흐름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스캇 베센트라는 분이 재무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환호하고 반기더라고요. 증시에 그분이 재무장관 됨으로써 이제 어떤 도움이 있는 건가요? 미국 증시 방향도 좀 설정해 주십시오. 혹시 소로스 펀드에서 예전에 영란원에 파운드화를 공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유명하죠. 당시에 이게 베센트는 소로스 펀드의 영국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소로스 펀드, 퀀텀 펀드는 매크로를 중심으로 그 펀드를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월가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친화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최근에 베센트가 이야기했던 333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우려했던 2026년까지 재정 적자 폭을 3%까지 좀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GDP 성장률도 3% 유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런 부분을 유지하려면 300만 배럴의 에너지를 증산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나오면서 베센트가 주인공이 아니야. 바로 내가 주인공이야 하면서 이제 시장에 보였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그런 임명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장이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그런 움직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막판에 다다르고 있다. 네. 그리고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미국 시장을 강하게 이제 상승을 주도했던 거는 AI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특히 네,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네. 반도체 중심의 그런 랠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움직이고 보면 나스닥이 좀 약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던 중소형 지수 러셀이나 다우가 좀 좋은 상황인데 금융주 강하고 전통주 강하고 그죠? 근데 이제 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게 이게 순환매가 좀 확산되면서 장이 이제 퍼질 거 생각하는데 그렇게들 봅니다. 이 예. 세상에 저같이 이제 3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은 항상 이제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야기하지만 항상 안 박히는 게 있거든요. 주도주가 이게 꺾이게 되면 장은 항상 거기서 스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는 미국 시장이 계속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시장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 비싸다 싸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재 가격, 비싼 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게 싼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유동성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이미 미국의 잉여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정부 쪽으로 빨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투자자금의 거의 30조 달러입니다. 30조 원이 아니라 30조 달러가 이미 미국 시장, 주식시장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식시장이라든가 경기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정말 추가적으로 미국 주식을 더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 필요한 사진 두 장을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 사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모 세미나에 갔을 텐데 그 세미나에 이제 센터장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 설명하는데 바로 앞에 코스피 사진을 딱. 네, 뭡니까 저기가 잔디밭의 깃발이. 우리 박사님 골프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악천후가 몰려왔을 때 예. 골프 치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예. 바람이 예를 들어서 뭐 10m 세컨이라든가 20m 세컨이 왔을 때 저 깃대가 저 정도 그 휘을 정도면 엄청나게 예, 바람이 강풍을 세잖아요. 불고 있다는 거군요. 저 상태에서도 사실 골프 치기 힘든데 예. 이 불행하게 그린 스피드가 4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4 이상이라고 하면 정말 유리할 그린에서 조금만 딱 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 지나가기 때문에 저런 데서는 아무리 훌륭한 이제 골퍼들도 점수를 낼 수가 없는 예. 거죠. 근데 제가 저 그림을 딱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딱 저런 상황이구나. 한국 투자가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전일날도 되게 재미있었던 게 그 상법 개정을 그 공시를 했는데 그 바로 상장사 16개국 그 대표들이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우린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싫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자체 시장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 시장의 문제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게 약해졌던 계기는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이 시작됐던 시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에이지엔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그 국내는 중복 상장돼 있는 비율이 전 세계 어느 증시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복 상장 비율은 18.4% 정도. 중복 상장이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회사가 네. 이중으로 상장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블 카운팅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가 있고 사업회사가 있고 카운팅되고 이런 것도 관련이 그러니까 제일 되는 중요한 거는 거죠. 뭐 LG 화학에서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 때 LG 엔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도 그 오스코텍 주주들이 되게 열을 받았던 그 오스코텍이 그 라이센스 수입을 자회사의 수입과 반반을 들고 가는데 네. 그 자회사의 그 지분은 뭐 대표이사가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오스코텍의 기술력을 믿고 왔던 투자자들은 네. 뺏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얼마 전에도 현대차증권도 지금 대규모 유상증자 나왔는데 이런 부분 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내 증시는 일반 투자자들이 자기가 회사의 그런 성장에 따라서 가치를 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오히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국내 주식은 좋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깊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구조적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오늘 그게 방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어쨌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 그죠?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S&P 500은 뉴욕 증시는 지금 흐름이 좋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면 뭐 사진이 별로 그렇게 쨍쨍한 사진은 또 아닌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제 날씨가 맑았는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이제 행정부가 그 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 허니문 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2016년 과정을 보더라도 그 대통령 취임식을 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조정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6년도하고 지금은 미국의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수준도 높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에서의 가장 큰 악재는 비싼 가격입니다. 제가 말하는 비싼 가격은 뭐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있고 성장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PER, PBR 이런 쉽게 게 아니고 말해서 심리다. 사줄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미국의 그 경제가 뭐 3%, 4% 계속 고성장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시중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백업을 해주면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이 트럼프 정책을 통해서 감세하고 관세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아웃레이라고 하는 예산안 편성을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정적자가 거의 6.3%, 7%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도 재정차를 한 상황인데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예산의 그 지출에 있어서 이자 지급이
두 번째로 높은 항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세 정책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게 약간 퀘스천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이제 불과 이틀 전이죠. 뭐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의 관세 25%.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관세는 무역의 협상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관세를 이제 소위 말해서 자국에서 세금을 못 거두니까 다른 데서 세금을 걷어서 재정 조언을 충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그 외환 시장의 환율이 굉장히 각국마의 이해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과연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트럼프 의도대로 실제로 진행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퀘스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그 계속 뭐 트럼프 정책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측면이냐면 오히려 통화량 측면에서는 시장의 통화량이 축소가 돼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경제라는 거는 물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블락킹을 하면서 비용을 만든 구조가 생기면 물이 잘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가 둔화되는 수 있는 리스크도 벌어집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부동산 개발자잖아요. 평생 사업을 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제일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가 낮아야지. 그죠? 금리가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낮으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생각하더라도 네. 가장 확실하게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경기 침체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가를 잡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틀 전에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2년물하고 10년물이 또 다시 역전이 살짝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1차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역전돼 있는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아직 3개월에서 3개월물하고 10년물이 아직 적정되지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2월에 그 연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이나 1월 중에 저는 이제 금리가 역전됐던 부분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저는 그 미국이 경제가 모든 사람들이 계속 뭐 로랜딩, 소프트 랜딩 지금은 이제 네.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당연히 이제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경기는 순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뭐 랜딩의 어떤 종류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랜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만약에 미국의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부채도 많고 단순하게 지금 옐런이 단기채 중심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이내에 도달하는 그 미국 국채의 만기만 많군요. 네. 7조 달러 이상이고 단순하게 순반의 형태로 진행을 하더라도 조달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러적인 이해관계를 생각하더라도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코로나 때도 경험을 했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시장이 불안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네. 정부는 정책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죄송한데 정리 좀 할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국내 증시는 사실 환경이 여러 뭐 정책적 요인이든 난이도가 높고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게 보는데 여기도 고점에 대한 징후나 우려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취임 전 혹은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돼?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 일단 제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전하고 세이프하고 많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게 제가 분명히 금리가 고점 상황에서 하락하는 채권 투자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ETF 금리와 연관되는 ETF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송 나와서 코멘트를 하고 난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미 금리 관련해서 투자했던 ETF 뭐 20년물 기준에 이제 3배짜리 레버리지인 ETF를 투자를 했었는데 이미 그 종목도 수익이 10% 정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도 최근에 가장 많이 내렸어요. 오늘 이제 네.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 인하했습니다. 제가 볼 때 금리 인하 했습니다. 네. 예, 예. 네. 할 거라고 저 봤고요.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일단 지금 당장 하단에 대해서는 4%를 뚫고 내려가지 않겠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룸이 있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나 경기 침체 관련된 리스크가 있으면 언제든지 3% 중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네.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수익률이 극대한 시점에 매도를 타이밍을 찾는 거지. 네. 지금 미국이 좋아질 거 이런 측면에서 새로 신규 매수를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 주식도 하락을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삼성전자 인사도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근데 평이 언발의 오줌 들기식.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대표하고 있는 이 주식을 보더라도 최근에 레거시의 가격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HBM에 대한 기대도 별로 하지 않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고객들 대부분 생각은 뭐냐면 네. 언제 빠져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예. 저는 오히려 12월, 1월 정도까지는 주식에서 신규 진입보다는 만약에 내가 포지션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실현 측면, 미국 시장이 이실현 측면이고 한국 시장은 좀 선절적 측면을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있고, 그리고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채권에 대한 매수, 채권 관련된 ETF에 대한 투자는 좀 유효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전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는 엔화 차트랑 거의 90% 이상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화도 155엔, 156엔 같은 엔화도 151엔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엔화에 대한 그런 환율에 대한 강세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투자에 대한 기회로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 해설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전략 함께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